F4 팬텀은 당대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팬텀이 실전 배치된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이에 대적할 공산 진영의 전투기는 없었으며 그런 만큼 미국은 이 전투기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최우방국이었던 영국과 아랍권의 유일한 우방국이었던 이란 이외엔 어떤 나라도 팬텀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 팬텀을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었습니다. 1960년대 북한은 월등한 공군력으로 남한 상공에서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었던 한국은 당시 최강의 전투기였던 팬텀 도입을 미국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전 발발 이후 한국의 파병을 절실히 원했던 미국의 요청에 한국은 팬텀 도입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성사시켜냈습니다. 1968년 팬텀 6기가 수원 공군 비행장에 처음 배치된 이후 더 이상 북한은 남한 상공에서 도발하지 못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의 목숨값으로 거래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월 군인들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부당한 대우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교적인 관점만으로 평가한다면 미국의 아쉬운 점을 파고들어 불가능했던 협상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당시 팬텀의 도입은 실용적이며 성공적인 외교의 사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익입니다. 도의, 의리, 정의 같은 것들조차 외교 무대에서는 사치일 뿐입니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말은 영화 타짜에서 도박사들의 세계를 묘사한 대사로 유명하지만 외교 무대를 묘사한 가장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먼저 내려놓는 것은 상대의 선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가치에 기대는 멍청한 짓이며 불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민주당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 사례들을 본받으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실무자들은 보수 정권이 성공적이었던 외교 사례들이라도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를 이롭게 하는 길이며 나아가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지지자들을 결집케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고맨입니다. 네, 팬텀 도입에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이게 이제 팬텀 이야기를 인트로에 썼으니까 우리 방송답지 않게 좀 밀덕 같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이제 팬텀이 60년대에 이제 개발이 이제 처음 이제 실전 배치가 됐고 그게 그 당시로 치면은 최첨단이고 최강의 전투기였어요. 지금도 이제 스펙상으로만 보면은 최고 속도 막 2 넘어가고 막 폭장량도 한 6톤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꽤 이제 지금 기준으로 봐도 꽤 빡센 전투기입니다, 그게. 네네. 그게 이제 이 전투기의 특징이 뭐냐면 막 2 넘어간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레이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꽤 원거리까지 조사할 수 있는 레이더가 달려있고 그다음에 그 레이더를 기반으로 해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적기 잡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나온 기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적기는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네네. 먼저 우리가 이 레이더로 적기를 잡아가지고 미사일을 멀리서 쏴버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트기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음속 넘어가기 전에 그냥 프로펠러에서 그냥 엔진만 제트 엔진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더 빨라진 전투기가 한 1세대라고 치고 그다음에 2세대 그러면 이제 초음속 넘어간 것들인데 걔네들도 결국은 공중전을 벌려면 적기를 눈으로 봐야 돼요,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이제 붙어가지고 도구 파이팅을 하는 거지. 총질 서로 막 해대고. 네네. 그다음에 로켓탄 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적기를 잡는 식이었는데 팬텀은 이제 그 원거리에서 그걸 이제 시계박 전투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BVR 그러는데 원거리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기 전에 레이더를 먼저 보고 있다가 미사일 쏴서 잡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나와서 처음 실전 배치된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앞서간 전투기인 거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국의 이제 F-22 같은 거. 네. 절대 안 판다는. 네. 얼마 전에 이제 퇴역했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유지비가 들어서 퇴역을 한 거지. 그게 비행기가 성능이 떨어져서 퇴역한 게 아니죠. 네. 어떤 이제 F-22 같은 그런 전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보면은 아까 이제 인트로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이랑 이란은 그때 정말 사이 좋을 때라 가지고 이란에도 이제 줬고 일본이 이걸 엄청 갖고 싶어 했는데 절대 안 내줬어요, 일본한테 미국이.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되게 좀 생뚱맞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팬텀을 도입하는 바람에 그 국력에 걸맞지 않게 얼마간 동북아에서 우리나라 공군이 최강이었어요. 그러게요. 중국도 팬텀 띄워놓으면 대적할 만한 전투기가 당연히 없고 그렇죠. 소련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 동북아에 하여튼 이러한 공군의 균형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역할이 네. 잠시 동안이지만은 그런 지위를 이제 우리나라가 획득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뭐 인터넷에 적진 않았지만 이 뒤에도 보면은 이 추가로 도입할 때도 보면은 상황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이게 뒤에 이제 75년에 또 18대를 추가 도입하는데 이때도 보면은 베트남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원래 그 미국이 이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다가 막 무상으로 막 뿌리려고 만든 전투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F5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뭐 미국 제식명 프리덤 파이터, 그다음에 후기형은 뭐 타이거 2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공호라 그러면 알죠. 그 F5를 라이센스 생산한 게 제공호거든요. 네네. 아무튼 이제 이 F5를 그때도 우리나라도 팬텀 도입하기 전에 주력 전투기 F5였는데 얘는 레이더가 안 달린 애예요, 아예. 아무튼 이제 F5가 엄청 우리나라에 뿌려져 있었는데 베트남에다가 이제 전투기를 미국이 공유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재고가 없는 거야. 네네. 근데 가까운데 이제 우리나라에 F5가 엄청 많이 있으니까 야 한국인 거 좀 내놔라 그랬거든요. 이거 내놔라 그러면 원래는 줘야 돼. 공유해 준 거니까 빌려준 거 무상으로 대해 준 거니까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데 배째라고 나온 거야. 우리나라 공군 그때 이때 참모총장이었나 뭐 아무튼 국방부 장관인데 이 양반이 못 준다. 우리도 빡세. 우리도 빡세. 우리 맨날 북한에서 넘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거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막 배째라고 그러고 그럼 이거 줄 거면은 팬텀으로 내놓으라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구 공항에 팬텀 착륙하는 걸 봐야지 내가 내주겠다. 그러고 막 배째라고 나온 거야. 근데 미국이 자기들이 급하니까 알았다 그러고 이제 팬텀을 또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18대 들어오고 그다음에 네. 요즘에 이제 그 처음에 6대 도입한 거 이것도 무상 공유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나중에 사들여요 우리나라가. 사들였는데 이때 이제 그 방위성금을 거뒀어 공군들한테. 네네. 그래가지고 그 전투기 옆면에 보면 방위성금 헌납기라고 이렇게 마킹된 전투기들이 있어요. 네. 사진 찾아보면 나오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 초도분 6대는 나중에 이제 방위성금 헌납기가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어떤 반면교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하나 제가 겪은 일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DC 인사이드에 이제 탄핵 토론 게시판이라고 이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대부분은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맨날 그 탄핵 집회하는 거, 집회 참가하는 거 이제 뭐 그 이야기하고 뭐 맨날 정치 토론하고 그러던 데였는데 가끔씩 이제 저쪽 지지자들이 이제 트롤짓 하러 들어오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막 니들이 박정희 대통령이야 위대한 업적을 놔두고 이 빨갱이 같은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M16 도입할 때 맥도널드 글라스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100만 달러를 뇌물로 주려고 했는데 그걸 막 거절하면서 그 100만 달러어치 총을 더 달라고 막 그랬다고 그런 분이라고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핏 그 인터넷에서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나돈 이야기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팩트 체킹 제대로 안 하고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팬텀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이 얘기 그대로 하면은 꽤 먹힐 수도 있는 서사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게 거기서 이제 맥도날드 글라스 그랬는데 맥도날드 글라스는 총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네. 여기 얘네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맥도날드 글라스가 만들던 게 팬텀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그 M16은 콜트라는 미국 총기 회사에서 만든 총이었고. 그 총 만드는 회사 콜트가 있네. 실제로 M16이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도입되지도 않았고 차라리 뭐 이거 무기 도입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좀 차오를 만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팬텀 쪽이거든. 네네. 근데 누군가가 이걸 이상하게 섞어버린 거야 중간에. 그런가 보네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공격용 어떻게 상대 진영을 뭐 이제 뭐 공격한다는 건 좀 못하지만 아무튼 좀 상대 진영한테 야 우리 잘했다 그러고 한 번씩 기죽일 수 있는 그런 팩트가 소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이제 서서도 못 만든 거야 말하자면 멍청하게. 근데 이런 뭐 팩트 체킹을 제대로 안 하면 이런 식의 이제 웃기는 꼴은 많이 발생하죠 실제로 보면은 뭐 이재명 관련해서도 그런 거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거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뭐 이렇게 꺼낸 이야기들 보면은 예. 가공된 사실들 수준이 비슷하죠. 네. 자기야 근데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찾아보면은 뭐 그러니까 그 양반이 독재자인 건 분명하지만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네네. 잘했다고 할 만한 것들이 찾아보면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없지는 않죠. 근데 이재명은 없어. 없습니다. 참 찾기가 힘듭니다. 예. 아무튼 이제 우리도 뭐 지금까지 우리는 하기가 좀 기존의 그런 대중들하고는 다르게 팩트 체킹에 엄청 많이 좀 집착한다고 해야 되나?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중요하다. 팩트 체킹 중요하다. 그 괜히 막 이렇게 이상하게 뒤집박죽 섞어버리면 망신당하는 일만 생긴다. 네. 맞아요. 아유, 조심해야지. 네. 그리고 이제 뭐 30일 날 네네. 이제 그 지난주에 했던 그 가처분 무슨 가처분이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이었나? 아, 예, 그럴 겁니다. 네네네. 그거 이어서 이제 30일 날 그 본안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본안 소송이 크게 이제 소송을 한건만 한 게 아니고 3건을 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 당무위원회의 의결 무효 확인 소송, 그다음에 당대표 직무정지 처분 청구 소송, 그다음에 당대표 지위 부작위 확인 소송 이렇게 3건으로 나눠서 이제 김 변호님이 소를 제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 관련해서 이제 김 변호님의 변을 보면은 뭐 남소 비판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소를 이제 남용한다. 남소 비판이 있겠지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말과 해석을 바꾸는 상대 때문이다. 누군들 비용 들여 그물촌촌이 만들고 싶겠나. 이렇게 이제 뭐 나름의 이제 감성을 남기셨습니다. 이 중에 보면은 이제 뭐 당무위원회 의결 무효 확인 소송, 이거는 이제 당무위가 애초에 좀 문제가 많았다. 여러모로 봤을 때. 네네. 당시에 이제 저기 신경민 의원 요즘 이제 그 유튜브 하시잖아요. 유튜브 채널 네. 모색과 대안. 네. 이라는 채널이죠. 거기서 이제 신경민 의원이 확인하신 바로는 이게 원래 당무위원회 이제 최고위에서 먼저 이제 그 의결해가지고 당무위로 토스한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이었지? 아무튼 이날 보면은 아침에 최고위 있었고, 아침 최고위 때는 이 주제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가 네. 이제 이재명이 이제 기소되고 나니까 긴급 최고위를 열었다고 하는데 기록이 없어요. 회의록이 없다고 하죠. 네. 네. 그게 보통은 그냥 하루 뒤면은 회의록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네. 그게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네. 그 전날 것도 있고 다음 날 것도 있는데 당일날 아침 것도 있는데 정작 이 안건을 다룬 회의는 없다. 회의록으로 근거가 없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최고위 열었는지도 일단 의문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당무위 위원이 총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이게 실제 참석한 사람이 이제 29명이었잖아요. 당시에 나온 게. 그리고 30명 정도가 서면으로 보냈고. 근데 그러니까 실제 참석 인원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회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서면으로 한 것까지 이제 쳐가지고 과반 넘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어거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말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당무위에서 최종 의결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인가 그럴 거야. 아마 지금 당 사무총장인가.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무총장은 굳이 치면 총무 같은 그런 역할이잖아요. 네네.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당대표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애초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당규를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뜯어 고치면서 마치 이제 당대표 자기 사람 앉혀놓고 뜻대로 주무르는 식, 바지로 이제 사무총장을 앉혀놓은 식의 그런 이제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 당시에 당무위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근데 이제 그래서 김 변호님도 그 점을 짚으셔가지고 이제 애초에 회의 자체가 무효다. 회의 자체가 엉터리다. 그런 이제 관점으로 소를 제기하신 것 같고, 뭐 직무정지 처분 청구 소송 이건 이제 뭐 이런 회의에서 나온 결과니까. 네. 이제 뭐 그 직무정지 하는 게 뭐 타당하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규 꽂힌 거에 관해서도 이제 애초에 좀 맞지 않다. 네네. 뭐 그런 걸 짚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당대표 지위 부작위 확인 소송 요거는 어떤 관점이었는지 정신에서 요 말씀하셨던가? 네네. 이게 그러니까는 어제자였나? 네, 어제자. 네, 어제자 방송 카피님과 김변님이 함께한 정치 신세계 방송에
아주 길고 상세하게 한 설명이 시간-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방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번 주도 역시나 파란만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네.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허은희님, 친절한 이순씨님, 고추선 점만 남은 이재명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이라고 뭐라 그랬다고. 이거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를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00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SNS 계정 프로필에 카카오톡 오픈톡방 링크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프로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변 서당에서 김변님이 네네. 한 10몇 분짜리 이제 그 클립을 하나 올리셨죠. 네. 그 이제 원래 직에 종사하셨던 분이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전문성 있는 그런 이제 홍보를 올리셨는데 저희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그거 설명을 알아가지고. 너무 네. 깔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도 광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자, 이제 3월 29일 날 트윗이 이제 올랐습니다. 네. 어제 실시간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 칸님, 2등 씨투게더님, 3등 민트님 해서 이제 이 위 세 분은 DM이나 카톡으로 경품을 받을 주소,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해서 이제 4월 15일까지 보내셔야 된다고 합니다. 확인하시고 요 세 분은 요 경품 다 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 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계절에 맞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우리 저희 오프닝에 이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시기상으로는 지난 측면도 있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아직까지 한번 계속 해보죠.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네, 오늘 네. 안 그래도 보니까 나오기 전에 보니까 또 뭐 미국이 립서비스 해줬더만. 뭐 윤석열의 결단과 희생을 뭐 높이 평가해줘야 된다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똥스. 지들이야 뭐 좋겠지. 그러니까요. 니들 좋은 거 니들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은 아니지 않았고. 그렇죠. 아유, 뭐, 걔네는 뭐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랑 뭐 이런 거, 그거 통과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 칩포 동맹 가지고 반도체 기업도 압박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배터리까지, 네. 2차 전지까지 그러니까. 압력이 들어오고 있으니까는 이건 뭐 우리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제재들 가운데 몇 가지라도 윤석열이 애초에 협상 테이블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래 일본하고 잘 지낼 테니까 이런 거 우리 좀 제껴줘라 그렇게라도 이제 들이댔어야 했는데. 그렇죠. 게다가 우리는 이제 그 FTA 협상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특별한 위치에 있거든요. 네, 다른 네. 웬만한 나라들과 달리. 그렇지. 지금 이제 중국이랑도 얽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 건데 그런 거 뭐 유예 기간을 받든 뭘 하든 그러니까요. 뭐 좀 시원하게 좀 네. 해결을 해야지. 그런 거로 같이 딜이라도 걸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먼저 숙이면은 알아서 잘해줄 거다 그런 게 없다니까 외교에는. 그렇죠. 그런 거 없죠. 그냥 호구 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이낙연 대표님이 오죽하셨으면은 그 이낙연 대표님 그 전에 SNS 마지막으로 올리신 게 1월 20일이래요. 20일. 이때 네. 이제 설날 인사를 올리시고 한 2달 동안 SNS에 아무 글도 안 올리셨는데 3월 22일 날 2달 만에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한일 외교가 회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뭐
그 한국은 이제 너무 역사 문제를 그러니까 강점기 때 그런 이제 앙금들을 너무 쉽게 얕게 이제 일방적으로 타결하려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은 일본도 이제 같이 숙여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들이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또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 단순히 그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도 좀 끄집어냈고, 네네. 후쿠시마,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뭐지 그 냉각수였나 오염수 그리고 오염수 아무튼 그 네네네네. 원전에서 나오는 그 폐수들 그렇죠. 물 좀 이제 방류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뭐 일본 회상 같은 경우는 강제동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아예 그런 식으로 못 박아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그 뭐 우리가 이제 맺었던 어떤 회담들 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폐기시켜버리고 자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 지금 총리가 누구야? 이거 하여튼 지금 네. 그 총리가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네. 뭐 역대 정부의 역대 이제 그 일본 내각의 그 정신을 뭐 계승해 나가겠다 했는데 일본 내각에 뭐 이런 뭐 마루야마나 오부치 총리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했으니까. 고이즈미 같은 애 있고 아베도 있었고 고이즈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사 참배의 네. 막을 열었었죠. 그렇죠. 막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막을 열었죠. 고이즈미 총리 이전에는 이제 그 신사 참배를 아예 안 했지. 네, 안 하는 것이 그냥 불문율이었는데 고이즈미가 그걸 깨고 신사 참배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뭐 그 평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군을 일본도 운용할 수 있게끔 개헌을 계속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 신사참배 관련해서 보면 당시에 그 일본 법원은 또 의외로 정신 똑바로 박힌 판사들이 꽤 있었어요. 그거 네. 관련해서 이제 그 뭐야 재정분리 원칙 위배했다고. 네네네. 그런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법원 명령에 따르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쌩까고 한 거죠 일본 정부가 그렇죠. 계속. 하여튼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그냥 굉장히 뭐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그냥 좋게만 해석을 한 거죠. 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도 계승을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한쪽만 몇만 집어넣어가지고 뭐 설득력을 갖겠다고 하는데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또 짚으신 게 윤석열이 그 독일과 프랑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게 독일과 일본은 똑같이 2차 대전에 전범국 패전국이고 가해자였다. 유럽에서는 가해자 독일이 분단됐으나 아시아에서는 가해자 일본이 아니라 피해자 한반도가 분단됐다. 독일은 가해의 역사를 지금까지 반성하고 사과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상호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일방적이다. 요거 이제 좀 부연을 드리자면은 이낙연 대표님은 독일은 어찌됐건 사과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좀 독일 사람들이 선진적이라거나 뭐 한편은 이제 일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숭고한 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자국의 이익에 따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유럽이랑 다시 손잡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면은 어쨌든 가장 주요한 시장은 유럽인데 유럽 안에서 전범국 딱 찍힌 채로는 장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일단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었죠. 지금 독일 뭐 수출 뭐 많이 한 거 치면 뭐 BMW나 벤츠 같은 거. 얘는 2차 대전 때 탱크 만들고 전투기 엔진 만들던 애들입니다, 다들. 그렇죠, 그렇죠. 독일이 만약에 사과 안 했으면 그냥 전범 기업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뭐 포르쉐 박사가 그 타이거 탱크 만들던 사람이 티거 탱크 만들던 사람인데 장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존 전략 차원에서라도 사과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었어요. 아마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때도 가해 국가, 그러니까 네. 패전국이었잖아요. 네네. 그러고서 이제 막대한 그 전쟁 배상비 네. 물고 그것 때문에 이제 히틀러가 네. 창궐한 거죠 말하자면. 배상금 나치가. 갚으려고 돈 막 찍어내다가 네.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 쳐맞고. 그렇죠.
아무튼 독일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관점에서라도 사활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었는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주요 수출국이 미국인데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로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안 가져요. 미국 사람들 일본 좋아해. 어저께인가 또 기사 하나 났던데 미국인들 70%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이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77%가 일본을 싫어한다. 그렇죠. 일본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쉬울 게 없어요, 별로. 뭐 실제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팔아먹는 것들은 이거 아니면 살 데가 없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판다고요, 실제로 보면은. 뭐 지금 가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리나라 시장에 침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요 품목 중에. 그럼 자동차도 원래 우리나라는 수입차가 잘 안 먹히는 나라였으니까. 지금 이제 뭐 럭셔리들이나 좀 팔고 있는데 그래봤자 점유율은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 시장에서. 네, 그렇죠. 대부분 현기가 다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팔아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일본은. 그런데 이제 굳이 팔아먹을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산업용 장비들 그런 데서 이제 좀 팔아먹을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정밀기계 쪽이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시장에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에 속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나마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어느 정도 팔아먹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 아예 그냥 끊어버리자. 그래서 일본이 아쉬운 소리 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소부장 추진하신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요소수 가지고 요소수 아니었지 그 뭐였지? 불화수소. 예, 불화수소 가지고 일본이 태클 거니까 마침 잘 됐다 그러고. 그럼 이참에 완전히 그냥 쟤네들 원래 팔아먹던 것까지 다 그냥 우리가 자체 수급해가지고 쟤네들이 아쉬운 소리하게 만들자. 그런 어떤 전략적인 안목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그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 거를 우리가 사줘야지 걔네들도 뭘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가 그거를 사다가 뭐 불화수소든 뭐 폴리미드건 그렇죠. 그런 원자재들을 사다 줘야 걔네들도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서로 자해한 게 아니지. 일본이 아베 내각이 갑자기 그 수출을 막아버리면서 자해를 해버린 겁니다. 네. 사실상. 마치 자기들 아니면 못 만드는 줄 알고. 네. 근데 오히려 그 수출길이 막혀버린 일본 기업들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럽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그 네, 기간 네. 동안 그러니까 우회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유럽 법인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수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하고 어쨌든 지금 그런 관련 물품들 점유율은 한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업계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이런 굴욕적인 관점으로 풀어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급할 게 하나도 없었다. 그렇죠. 예. 국내 생산과 아니면 다른 이제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불화수소 같은 것도 다 사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자체 생산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팔아먹는 게 그 대중적으로는 얼마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산업계 쪽에는 꽤 좀 제법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틀어막아 버리면 일본이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래 쓸 수 있는데 이 멍청한 윤석열이 지가 알아가지고 숙여버린 거지. 참. 그래서 이제 뭐 일은 저질러졌다. 한일 양국은 사태를 직시하며 수습의 지혜를 내기 바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일날 다시 또 글을 올리셨는데 이게 논조가 훨씬 세졌어요. 이날은 30일날 올리신 글은 보면.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특히 그 일본의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네네 그 이제 뒷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엄청 많이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는 진짜로 뭐 마치 옛날에 그 이명박 정부가 생각나던 것처럼 뭐 독도 문제 기다려달라. 지금은 곤란하다. 뭐 그런 것처럼 뒷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명박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윤석열 지금도 그렇고 이 뭐 항상 외국 갔다 하면 뒷얘기가 이렇게 나와. 네.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뒷얘기가 나와도 그냥 미담이나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언론이 별로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선 나가서 뭐 사고 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협상 같은 걸 했는데 뒤에서 뭐 이렇게 다른 이면 조건 같은 게 있더라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은 안 나왔었는데 저쪽은 항상 이래 보면은 네.
특히 일본이나 미국하고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3월 16일 정상회담과 처음부터 미심쩍었던 두 차례의 만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갔기에 독도, 역사, 국민건강 등 대한민국의 기틀에 도전하는 일본 측이 망발이 잇따라 나오는가? 심지어 일본 내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는데 그건 또 뭔가? 윤석열 정부는 밝히라.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본의 도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관계의 심각한 굴절을 어떻게 하려는가? 동맹이더라도 할 말을 제대로 해야 존중받는 사실을 유념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독도 외교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 대표님이 국회의원 시절 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발언한 내용을 이제 한 가지 이제 소개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총리가 이해찬 네. 이해찬 총리한테 이제 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세계 각국들이 그 자기 그 중앙 정부가 이제 제작하는 영문판 국가 지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때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제 되게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를 한 그런 이제 국가 지도를 전 세계에 배포를 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이런 지도 없는 나라가 세계에 얼마 없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시 이제 이해찬이 이 말을 받아들여서 국가 지도를 처음 제작했다고 합니다. 2005년에. 자, 그래서 그때라도 그래서 이게 국가 지도집이 만들어져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지. 배포가 됐군요. 독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독도라는 네. 이제 그 동해 뭐 시 오브 재팬이냐 이스트 시냐 네네. 그 얘기죠. 참 그래서 윤석열은 진짜 그러니까 그 뭐라도 얻어왔으면은 그 뭐 일본어가 해가지고 뭘 얻어왔다 그런 거라도 있으면은 그나마 요건 뭐 좀 기분 나쁘더라도 그래도 뭐라도 얻어왔네라고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 얻어올 게 그다지 없었죠. 그렇죠. 뭐 별로 없죠. 뭐 없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소수 같다. 요소수래. 불화수소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그것들을 풀어준다 그러면은 그걸 대가로 해가지고 사과를 받아온다든지 하다 못해 뭐 돈은 안 받아오더라도 배상금 못 받아도 제대로 된 사과라도 받아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왜 그러는지 참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경화 전 장관님이라던가 네, 당시에 그 지금은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셔가지고 연세대 교수로 계시는 그 전 외교부 차관 네. 부분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보면은 강경화 장관은 뭐 민주당에서 강연도 하셨죠. 네네.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내버려 둬도 우리가 손해 볼 거 없기 때문에 굳이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어도 됐다. 그렇죠. 네, 그냥 뭐 미래를 위한 거는 네. 뭐 새로운 거를 새롭게 협상해 나가면은 되는 것인데 그렇죠. 굳이 이것을 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물러섰어야 하느냐. 많잖아요. 뭐 WTO 제소한 것도 그렇죠. 중간에 접어버리고 네네. 우리가 다시 이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참 후퇴를 많이 해서 네. 네. 이건 또 한번 정상회담으로 결정이 나버리면은 다시 또 되돌릴 수도 없잖아. 판 무르자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되돌리려면 되돌릴 수 있지. 얘네들도 지금 오부칠 선언 쌩깠으니까 우리도 정권 바뀌면 쌩까겠지 또. 결국 쌩까게 되겠죠. 근데 또 그거 필요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삼자 배상 같은 것도 이제 다시 그 일본 기업한테 내놓으라고 하기도 힘들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참,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국민 감정 이건 사실 국민 감정이라는 말이 좀 국민 감정하고 다른 표현 없을까? 국민 감정 그러면 뭔가 말 그대로 감정적인 것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건 정서의 문제니까 국민 여론? 뭐 아무튼 뭐 여론이나 정서나 네.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피해자적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뭘 극복한다고 이딴 소리를 이딴 짓거리를 한 건지 참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하고 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언제까지 뭐 이렇게 피해 의식에 젖어 있을 거냐 그런 식으로 윤석열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정진석도 그런 얘기했죠. 뭐
그 옛날 열강 시대 때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그 식민지화했던 그 가해국들에게 네. 아직까지 이렇게 태클 거는 나라는 뭐 한국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거 청산 제대로 못한 그 나라도 뭐 일본밖에 없는 건 아닌가. 근데 일본은 또 전범국이잖아. 다르잖아 또. 그러니까 다른 식민지의 제국들이 적어도 뭐 저기 뭐야 마루타 실험 같은 거 하지는 않았잖아. 독일 빼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몇 나라 없어요.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라 하고 그런 나라들밖에 없어요. 아니 뭐 저기 동남아는 미국이랑 뭐 영국이 다 헤쳐먹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우리나라가 심하게 당한 건 맞잖아. 2차 대전 때 끌려가서 그렇게 개고생한 것도 있고. 일본이 아시아에 끼친 민폐는 정말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거 뭐 청산해야 되네. 그다음에 뭐 미국이 얼마 전에 오늘 그렇게 또 대단한 소리 하긴 했지만 그것 일본이 사과를 하든 말든 잘 지내라는 거는 그냥 이제 서구 사회의 관점일 뿐이지. 그러니까 원래 제국이었던 그 강대국들의 관점일 뿐이지. 우리 입장은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남의 나라 역사에 왜 감나라 배나라야. 그래서 참 깝깝하다. 보고 있으면 진짜 뭘 얻으려고 그러는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네. 지금 심지어 윤석열 자기 지지 기반도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 흔들리고 있죠. 뭐 이번 주도 지금 보니까 대구에서도 한 10%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참 도대체 왜 이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 뭐 김태효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이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네. 어쨌든 이거 얼마 전에 또 그 안보실장? 안보실장이었나? 교체됐죠. 네. 아무튼 외교 라인에서 하나 나갔죠. 네. 둘이 싸워가지고 김태효가 남고.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뭐 김건희 여사한테 밑보여서 잘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분이 그냥 들어서 때려친 거다. 근데 이분은 뭐 메시지는 확실하게 그만두면서 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논란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만두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하게 뭐 얘기는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어떤 또 이제 금방 곧 한미 정상회담도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야 그 우리나라가 주최하기로 했던 뭐 민주주의 뭐 무슨 회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이랑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겠다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바이든이 뭐 이제 한국이 처음 주최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게 뭐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거는 확인하기 쉽지 않겠지만 확인된 게 없어서 근데 너무 상황이 어지러우니까 정리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뒷얘기만 무성하게 나오는 거죠. 언론에서도 뭐 나름 빨대를 갖고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써보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잘 돼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는 언론에서도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까지 갓날을 알아보려고 그러면 또 크로스 체킹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냥 카드로만 나오는 것들밖에 없고 뭐 그런 식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 정리를 잘 하는 게 능력이죠. 그렇죠. 국정 운영 능력이죠. 네. 이게 완전 엉망인 겁니다 지금. 깝깝합니다 참. 이재명 때문에 에이 진짜. 네, 그래서 비슷하게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예,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또 이쪽들의 개판이지. 네. 자 일단 이재명의 자작극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이게 뭐 자꾸 자작극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가수에서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국가수는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 수상기한 그 30일 날 네. 이제 강원도밀보 글자. 강원도밀보 기사를 보면은 이제 경북 경찰청에서 연말 이제 국가수 감정 역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훼손된 이재명 부모 산소 돌에 적힌 글자는 생명기다. 확정적으로 이제 국가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생명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국가수는 글자가 기자라는 건 파악해 줄 수 있지만은 생명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국가수에서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관련 학자들이나 이제 무속인들한테 이제 이래저래 이제 알아보니까 다들 뭐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잖아. 생명기면은 세자
그렇죠. 이 세 글자로 어떻게 저주를 걸어. 그러니까 생명할 때 날생자랑 밝을 명자랑 기혼할 때 그 기자인데 네. 이게 무슨 저주의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뭐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다음에 행위자 의도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범인 권고 후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뭐 중간 발표를 냈습니다. 경북 경찰청이. 보면 이제 봉분 아래에 그 구멍이 총 3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좌우 뒤 하나씩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좌측 구멍에서는 돌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앞쪽 구멍은 이게 좀 골 때렸죠.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네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십자가를 꽂아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이걸 이제 파악했다고 하니까 물어봤나 그러면은? 글쎄요. 뭐 주민들한테 물어봤나? 네. 어쨌든 그거 아니 그래서 십자가 뽑았으면 그거 좀 메워놓지. 그거. 아니 애초에 거기 십자가를 왜 꽂아요? 그 받침대 달린 십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 몰라요. 그거 뭐 지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우리 아버지 무덤도 아니고. 아니 보통 보면 무덤에 이제 구멍 나는 건 다들 꺼려 하잖아요. 무덤이나 무덤 주변에. 그래서 뭐 저기 뭐 하다못해 뭐 짐승 구멍 조금 들쥐 구멍 같은 거에서도 메워버리고 그러는데, 그 무슨 무덤에 짝대기 꽂고 그러는 참 진짜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 그냥 기괴해 좀 많이. 못 배워서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죠. 아무튼 그 십자가 받침대 십자가로 검색해 보시면은 받침대 달린 나무 십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 사십시오. 그 이재명 요즘 그 재판 받느라 바쁘니까 그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해경궁이랑 뭐 저기 연락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은 받침대 달린 십자가 하나 사라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일 날을 그 이제 공직선거법 그 위반 재판 출석을 했잖아요. 네. 이날 또 좀 미심쩍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 이제 현장에서 검거가 됐는데 80대 남자가 이재명한테 계란 2개를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재명한테까지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 있는 기자들 발 네네. 근처로 그냥 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장 상황을 보면은 좀 웃기는 게, 이렇게 이재명이 저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계란을 던지니까 저쪽 반대쪽 쪽에서 맞은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쪽에서 이렇게 좀 건장한 남자 2명이 두루룩 뛰어와가지고 검은 우산을 2개를 펼쳐요. 되게 좀 생뚱맞았어, 일단. 근데 이제 이재명 지지자 뭐 저 사람들 경찰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일단 경찰이 그렇게 우산 펼친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거기에 사복 경찰이 있었다고 치면 이 사람들은 돌발 상황을 대비하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돌발 상황 대비하려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뭐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했을 때 사람들 제압하려고 있는 경우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네. 그러면 양손이 자유로워야 돼. 우산 같은 거 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근데 이제 뭐 그 지지자 말로는 양산이래.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햇빛 때문에 양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한 거래. 근데 그게 이제 영상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만약 햇빛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양산을 펴고 있는 상태였어야 하잖아요? 들고 있다가 이렇게 막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뛰어가가지고 접해 있던 우산을 들어가지고 펴요. 그러니까 애초에 햇빛 때문에 양산 준비한 건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알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겠죠. 그러니까 근데 자작극으로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근데 생각해보면 이걸 그럼 자작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 그건 또 별로 없어. 국면전환? 국면전환 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이걸로 뭐 얼마나 되겠어요. 선거철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뒤에 이제 개딸 이야기 하겠지만은 그거랑 연결지어 가지고 뭔가 하나 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보기에도 자작극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네네.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자작극인 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불구하고 또 그 양산은 그럼 대체 뭐였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측을 했으니까 계란 물론 이렇게 큰 우산 같은 거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걸로 이렇게 탁 펴서 막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근데 그런 거 경호 과정에서 그런 요청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네.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았거든요. 막 그런 거 우산으로 이렇게 그 경호 대상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근데 보시죠. 만약에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계란을 맞는 쪽이 이재명한테 훨씬 이득이에요. 안 맞는 것보다. 우산으로 막는 것보다 이재명 얼굴에 한 방 맞아주는 것이 이득이라고. 맞고도 이렇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 전환을 할 수도 있지. 아니, 뭐 관대한 모습은 보였죠. 안 맞고도. 뭐 처벌을 할 의사가 없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양반은 일단 현행범으로 좀 구속된 상태입니다. 80대 노인은.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좀 저도 자작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또 미심쩍은 게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또 하도 구라를 치니까 오늘 국힘당 논평 거 보셨어요? 오늘 만우절이잖아. 아, 365일 만우절?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니 뭐 뭘 해도 좀 이렇게 온전하게 보기 힘든 건 사실 아닙니까 또. 그래도 넘어가야죠. 뭐 이거 별것도 아니고. 자, 뭐 선거법 재판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좀 해보자면은 이제 유동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거의 한 2년 만에 1년 6개월 정도 유동규랑 이재명이 마지막으로 대면한 게 21년 9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네네. 이제 유동규가 구속이 돼가지고. 구속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21년 9월부터니까 1년 6개월쯤 됐죠 지금. 네네.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다시 본 건데 이제 유동규가 이제 추석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을 하니까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네. 이러고 이제 재판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날 재판을 이제 한 15,000명 정도가 그 재판 참관 추첨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15,000명이 어떤 15,000대에 한 20등 될라나? 그러니까 실제 참관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네. 15,000대 20의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트위터리한 경프로님. 오란 땅 파시는 분. 네네. 요 분이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 당시 현장 상황을 많이 이제 그 트위터에 올리셨고 그다음에 그 정신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보면 요 분 인터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그 트윗 중에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밥 먹고 카페에서 재판 내용 정리하고 있는데 개딸들이 수다를 떨더라. 그래서 이원은 국힘 밀정이고 몸파들은 김경수만 좋아하고 최민희는 똥수박 딸기주스 드시다가 이제 뿜었다고 하십니다. 아니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뭐 원조 개딸이라고 막 그랬던 분 아닌가? 최민희도 그럼 이제 개딸들한테 민심이 이랬나 진짜 그 딸내미 때문에 그런 건가 이 똥수박 소리 나오는 게? 글쎄요. 참 뭐 때문에 그런지 뭐 알 수가 있어야 말입니다. 딸내미 말고는 딱히 미운털 박힐 거 없는 것 같은데 최민희가. 아, 그러니까요. 네. 딸내미 터진 게 좀 컸나 진짜? 그게 근데 그렇게 많이 알려졌나? 아 얘네들 또 은근히 우리 쪽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 주소 와가지고 이렇게 퍼뜨리기 게시판 올리고 퍼뜨리기 시작하면 쭉쭉 퍼지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힘이랑 꽁냥꽁냥하고 그러면 안 되지 개딸이. 그러니까 최민희 씨는 이게 똥수박이라고 인식이 박히니까 더 이상 개딸 풀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딸들이 장악한 이상은 선출직으로 나가기 힘드니까 방통위원회 다시 꽂아준 건가? 어쨌든 선출직으로 뭔가 될 가능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또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좀 한 자리 챙겨줘야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방송 많이 나왔었는데. 뭐 아무튼 뭐 이렇다고 합니다. 뭐 요번 참고로 말씀드린 김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라방까까 네네. 여기서 이제 과자들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보다 이분이 훨씬 유명한 분 아니야 근데? 그럴걸요? 그죠. 우리가 소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묻어가는 것 같은데. 아, 네네. 구세가 맞췄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재판에서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요즘에 좀 재밌는 것만 하나 보자면은 뭐 이제 이 얘기 많이들 이제 요 기사 많이들 이제 보셨는데 뭐 패키지 여행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함께 있는 장면. 네네. 이걸 이제 패키지 여행이 빗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재명 변호인 측이. 뭐 그렇다고 해서 너 패키지 갔으니 걔랑 엄청 친하겠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이 낸 사진과 영상을 보더라도
이재명과 이제 김문기 처장이 대화하거나 마주보는 장면이 없다. 단지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 반박이 뭐였냐면은 이게 되게 재밌었죠. 저도 제 처와 관계가 매우 좋다. 그런데 웨딩 사진 말고는 처와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눈 마주치는 것보다 친밀감 느낄 수 있는 사이좋게 손을 잡은 사진이 있다. 그 되게 아름드리 나무. 거기서 이렇게 아름드리도 아니지 몇 명이 이렇게 둘러야 되는 그런 큰 나무에서 나무 둥치에서 찍은 사진이 있죠. 그게 손이 서로 닿았나? 네. 이렇게 팔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제 걸려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네. 남자들끼리 그런 짓을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진 찍으면 그 카메라에서 찍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쳐다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고서 보통 찍지. 그렇죠. 응? 그런데 가면은 또 그 나이 때 양반들이 무슨 뭐 얼마나 친하다고 또 친하면 그거는 맞아. 뭐 아니면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있으면 뭐 몰카 찍듯이 이렇게 막 찍겠냐고요. 그 비씨님이랑 저랑 안지 몇 년 됐죠 우리가 이제 한 4년 됐을까요? 4년 5년 됐지 한 거의 5년 됐나? 2000 제가 이제 그 밴드 활동한 게 2018년부터니까 5년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은근히 이런저런 뭐 집회 같은 데 나가면서 찍힌 사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얼굴 마주보고 찍은 사진도 없죠. 당연히 예. 없지. 그런 거 찍으려면 뭐 우리 담배 피고 있을 때나 그때 몰래 찍어야지. 순간샷도 찍힌 게 몇 장 있는데 보면 그것도 보면 다 이렇게 뭐 같은 방향을 보고 있거나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등을 돌리고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경우지 뭐 이렇게 마주보고 찍힌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마주보고 찍은 사진이 없다는 게 뭐 어떤 별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에는 별로 동의를 못 하겠고 일단 그다음에 이 논리에 따르면은 제가 좀 트윗에 올려놓고 왔는데 그 2018년에 이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취임하고 나가지고 경기도 지방검찰청 찾아간 적 있죠. 네네네. 그때 검사들이랑 이렇게 막 그 검사들 앞에서 되게 아부 떠는 듯한 그런 사진들이 찍혔잖아. 근데 그때 사진들 보면 검사랑 마주 보고 있어요. 친하나? 그렇지. 존나 친한 거야. 지금 이 변호인단 논리대로하면은 이재명이 검사랑 붙어 먹었네. 네. 그리고 이 변호인 그러고도 수임료 받겠지? 아니 근데 사실 논리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 그 패키지 여행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얘네들은 다 같이 서로 일하는 사이 아니야. 그렇지. 회사에서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회사에서 같이 출장 간 건데 무슨 패키지 여행을 갖다 대고 그래. 그리고 패키지 여행 갔다 와서 실제로 이렇게 좀 친해지고 전화번호 따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막 옛날 그 리모델링 네. 그 성남시 리모델링 할 때부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유동규가 다 그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김문기 처장이 이제 뭐 전화번호도 다 기록을 저장을 해놨었고 일단 전화번호도 이재명 전화번호 3개.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한 개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잘 모르는 사이들에도 업무적으로만 알면 한 개는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3개까지 이재명 전화번호 3개까지 저장했다는 거는 비업무폰, 그러니까 사적인 폰까지 이제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한라인? 네, 한라인까지 있는 거죠. 네. 말하자면은. 이런데도 어떻게 아무 관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생일도 다 저장해놓고 뭐 선물도 보냈다고 하는데 그렇죠. 참 언제까지 부정할 수 그러니까 이렇게 오긴다고 이게 말이 먹히겠냐고 이래가지고 참 뭐 깝깝합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요날 그 유동기가 오긴 왔는데 그 기대했던 어떤 그런 그 이재명 측과 충돌 양상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변호는 이날 31일 날 그 한 거는 검찰 측 증인 신문이었고 이제 요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다음 재판 때 그때 이제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문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재판 때 이재명 측이랑 유동규랑 본격적으로 한번 붙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마 재미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장 그 참관하고 오신 경포로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재명이 유동규 쪽을 이렇게 한번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치면 바로 눈을 깔았대요. 눈 깔고 이렇게 뭐 적는 척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러는 것처럼 아무도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적는 척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청정님이 방송에서 잘하는 것처럼 그냥 그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전날에 자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네. 네, 아, 스코어가 좋습니다. 예, 꽤 압도적이었더라고요. 네. 160대 99. 옛날에 이제 요 체포동의안 회의 때 참석한 제적 의원이 281명이라고 합니다, 총. 네네. 이 중에서 이제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 그 160이니까 국힘의 총 의원 수가 지금 115명이거든요. 네. 이 양반들이 다 찬성표 던졌을 리도 없겠지만은 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도 45표는 끌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그렇죠. 민주당에도 있을 것이고 뭐 무소속에도 있겠지. 근데 무소속이라 정의당이 얼마 안 되니까 정의당 말고 또 정당 의석 있는 정당이 있나 지금? 거의 없죠. 그러니까 다 뭐 기본소득당 한 명, 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시대전환 한 명. 그 위성정당 몇 개 있구나. 맞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민주당 표도 섞여 들어가 있을 것이고 네. 뭐 그럴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하여튼 딱 나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네 국민의힘에서 뭐 불체포 동의안 포기. 네, 50명, 55명인가?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머지 중에서는 또 반대표를 던졌을 수도 있죠. 그렇죠. 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 측도 상당히 흘러간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는 막 혼재 대회 있겠죠. 아마. 어쨌든 갔다는 거.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쇼를 잘했다. 이 상황에 관해서 이제 그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거 네. 국힘당 측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안 됐습니다. 이걸 이제 그 상황에서 원내대변인이니까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지만 참 옹색하잖아. 아니 근데 작전 제대로 쓰고 성공했죠. 뭐 공작이라 쳐도 성공한 거지. 예. 성공한 공작입니다. 이거. 네.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꽃놀이 펴였고. 그렇죠. 뭐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그냥 어떻게든 할 말은 있거든. 그러니까요.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거 뭐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연말이 코멘트. 이제 요 끝나고 나가지고 나갔는데 기자가 이제 쭈르륵 따라가가지고 네. 뭐 질문 좀 하겠다 그러니까 좀 질문 좀 뭐라 그랬더라 이재명이 뭐 이렇게 그 좀 난감한 거 질문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됐더니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딴 거 물어보면 안 되냐 그래서 얘기하고 넘어왔어요. 네. 한심합니다. 아휴. 네. 아이고. 이재명 하나 때문에. 이재명 하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참 이재명 스스로도 참 이건 뭐 맨날 어디가 맨날 이렇게 후달리는 모습만 보이는데 참 이래가지고 뭘 하겠나 싶다 진짜.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그 소송 건거나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뭐 이러려고 뭐 국회의원 하나? 그러니까 월급은 들어오겠다. 네. 아, 부럽네. 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게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좀 한 번쯤 좀 이렇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걸 이제 PC님이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이 최근에 그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법안이라는 걸 발의를 했어요.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국힘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몸파분들도 이제 저것이 이재명 때문에 대법원까지 어떻게 야려보려고 좀 민주당이 저지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제 그런 시각이 유효할 수 있죠. 하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한 번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뭐 족대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따져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뭔가 그 음모의 냄새가 물씬 나는 상황인데 네. 뭐 그래도 정말 그런가 한번 따져봐야 되니까. 근데 뭐 이렇게 딱 부러진 결론은 안 나오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딱 부러지는 결론은 안 나오는데. 네. 자, 어쨌든 그 3월 29일에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인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관한 것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대법관을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 11월에 이제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 이후로 네. 그 오석준 대법관이 이제 임명이 됩니다. 어쨌든 이 최기상 의원의 법안 배경 설명을 보면은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949년에 법원 네. 조직법이 시행된 이후에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는 대법원장이 어떻게 뽑혔냐면은
법관 회의 또는 법관 추천 회의의 제청이나 뭐 아니면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이제 정해졌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유신헌법 때 그때 이제 이 대법원장이 지금처럼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개정된 이후로 계속 유신헌법이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 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 조직법 보면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대통령의 그 동아일보 제목에 아마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반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 이 얘기의 일부를 보면은 이 신설 대법원장 추천위원회 11명 중 사실상 7명을 현재의 김명숙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의도는 전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하고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대한변협회장, 그다음에 한국 법학교수회장,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그다음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후보나 네네. 거죠. 네. 근데 이제 대법관 후보에는 여기에 뭐가 더 있냐면은 선임 대법관, 그러니까 선임 대법관들 중에 뭐 그 기수가 가장 높거나 아니면 가장 연장자거나 네, 이런 사람이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 최기상 의원의 안에서는 선임 대법관을 아예 빼버리고 법관이 아닌 그 법원 행정처나 이런 이제 법원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있죠. 그 공무원 중에 이제 한 명을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빼버리고 이거는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이제 법조인이 아닌 뭐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인력 3명. 이거 좀 애매한데? 네, 좀 애매하죠. 네. 어쨌든 이제 그 어떤 사회를 두루 의견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3명인 것을 5명으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선임 대법관 자리랑 법무부 장관 자리에다가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명. 그래서 총 이제 1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11명 중에 7명을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거다. 추천위원으로. 어떤 논리로 그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가능성의 영역으로만 봐야 돼요. 뭐 행정처장도 김명수가 뭐 사실 그건 맞죠.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그렇죠. 임명되는 거니까 현 대법원장이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니까 행정처장 빼면은 뭐 대법관에는 법관? 그러니까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라던가 아니면 법관 이외의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는 이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 이것도 대법원장이 선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작년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린 걸 보면 그 대법관 후보에서는 추천위원으로는 3명을 뽑잖아요. 이 3명을 뽑는데 그냥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다가 추천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때려요. 그럼 뭐 추천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정해졌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기사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냥 이제 나중에 결국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뭐 후보가 3명 추려졌다. 그래서 이제 임명만 남았다.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가능성의 영역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7명이에요. 사실 뭐 다른 것들 뭐 대한변협회장이나 뭐 한국 뭐 교수회장이나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직들이니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7명은 뭐 이런 정도예요. 법관 이외에 법원 공무원, 대법관이 아닌 법관, 그다음에 이제 비법조인 5명. 이 정도.
근데 이거를 전부 김명수 입김으로 과연 할 수 있는가? 사실 그 근거는 좀 없어 보이는데. 딱히 없습니다. 네네. 딱히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한 겁니다. 네. 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에서 예. 같은 식의 제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짚어볼게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굳이 이거를 꼭 바꿔야 되나? 일단 논리적인 타당성은 있거든요.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은 이게 유신 헌법 때 바뀐 게 그대로 그냥 이어져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뭐 이제 굳이 꼭 이제 유신헌법 때 이어져 온 거라도 좋은 거라면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걸 연원을 따져보면 상권 분립이 좀 위배되는 면이 있죠 사실. 예, 사법부의 수장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면이 있죠. 이상하죠. 네. 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러면은 예전처럼 아예 뭐 법관회의를 해서 정한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거 좀 복잡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결국은 뭐 국회 그렇게 해서 추려진 후보를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글쎄 이게 그 역사적 맥락을 이제 잘 정리한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아싸리 이것도 좀 선거로 뽑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말이죠. 차라리 선거 뽑거나. 그러니까 입후보 자격만 이제 뭐 법조하고는 이제 판사 경력 몇 년 이상 되는 사람만 입후보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 커트라인만 주고 그렇게 해서 출마해서 뽑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동아일보나 이런 언론에서 태클을 거는 거는 법무부 장관 왜 빼냐? 대통령의 의중을 막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게 맞아요. 한동훈 싫으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 장관 라인이 하잖아요. 법무부에서 하잖아요. 네네. 민정 없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하는 이쪽에서 인사 추천까지 하는 것은 이게 옳지 않다. 시스템적으로. 그건 타당하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법관은 그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작년에 근데 뽑힌 사람을 보면은 후보 3인이 추려졌는데 네. 11월에 임명이 되거든요. 네네. 이 후보 3명을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균용 네. 고법 원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이 뭐가 있냐면은 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박근혜 정권 때.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책임자로 지목이 된 게 그 전 서울경찰청장이란 말이죠. 구은수 청장인데 이 사람 판결을 2심을 맡았어요. 2심 때 유죄를 때렸어요. 1심 때 무죄 받았는데. 뒤집었구나 완전. 예. 그다음에 이분은 또 공개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그 화천대유 고문료 받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일보에서 이게 정리한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보였던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네. 사실상 이 양반이 그 대법관이 됐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최순실 네.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거를 마지막 재판 판결을 내렸어요. 네. 보내버렸죠. 그다음에 그 행정법원에서 있을 때 네. 그 옛날에 독립운동가들한테 실형을 선고했던 그 김세환 판사라고 있었대요. 네네. 그 일제시대 때. 네. 그때 이 판사가 친일 행위가 인정이 된다고 판결을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후보는 오영준 부장판사가 있는데요. 네. 이분은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 네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도이치은행이랑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투자자 손해액 전부 전액을 배상해야 된다 얘네들이 그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딱히 이렇게 막 정치색이 보이거나 그러네요. 네, 판결들을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싫어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뽑히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대법관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굳이 이거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임기가 네. 대법원장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심이 좀 가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런 게 당위성이 충분했으면 차라리 문재인 정부 때 했으면 좋지 않았나?
네, 뭐 그렇죠. 네, 그때는 뭐 이거 지금 이거 왜 자기들 의중대로 뽑을 수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하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 이래버리면. 네. 아니면 좀 시동을 좀 빨리 걸던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으면은 그런 최소한 그런 소리는 안 나왔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 닥쳐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하는 게 편한데 굳이 또 지금 하겠다고 하는 좀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여당 쪽에서도 이렇게 마냥 발작 일으키듯이 할 건 아닌 게 이 3월 16일 보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신설 추진 뭐 이렇게 이거는 근데 이제 뭐 확실하게 뭐 국정 과제라던가 아니면 대선 캠프 때 공약으로 확정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네. 이 안을 냈었대요. 네네.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네네. 어쨌든 근데 뭐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으면은 진영으로는 어쨌든 그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도 일단 세부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추천위원회를 만든다. 그다음에 추천위원은 11명을 고려했었다는 거는 뭐 상당히 뭐 일단 비슷한 시스템을 생각을 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추천위원회 인선을 어떻게 할 거니까 그게 문제겠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쪽수가 딸리잖아요. 일단 네. 의원 쪽수가. 네. 그러니까 마냥 버텨도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밀어붙여버리면 네. 사실은 6개월 안에 뭐 통과시킬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이. 네. 네. 그럼 그냥 당할 것인가. 만약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추천위원회 인사를 가지고 한번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던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비슷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네. 문제의식은 그러니까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러네, 진짜. 네. 근데 참 이게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이게 정당성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게 이것도 이재명 때문 아닐까 사실. 예. 당대표가 지금 뭐 재판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뭐 대법관을 어떻게 하냐 저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뭐 따져보기도 전에 일단 먼저 딱 드는 생각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저 새끼들도 재판에 어떻게 야려 부리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하죠. 인지상정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도 이렇게 가로막힌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뭐 만드는 것을 찬성은 하되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들로 뭐 꾸며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네. 만드는 걸로 버티는 게 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낫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대받아칠 수 있는 거지. 야, 얘 같은 애를 집어 넣으면은 야 이거 이재명 봐주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뭐 국민의힘이 원한다면 시간 끌기도 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걸 참 이 법안의 취지가 뭐 읽어보면 나름 뭐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얼토당토 않은 소리도 아니고 사실 상권 분립 원칙을 따져보면 대통령이 대법관 뽑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점만 짚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게 영 얼토당토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이재명 때문에 여론전에서 반은 까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내용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뭐 저 새끼 또 족같은 짓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것도 사실 고려해 볼 만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이제 대법원장이 사법부에서 갖는 어떤 위상도 있지만 실제 권한도 상당히 막중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여러 인사들을 사법부 내 인사들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맨날 예전에 뭐 대통령의 뭐 제왕적 권위, 뭐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장 뭐 후보 추천위원회 가지고 만드는 걸로 싸우는 것보다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자 이런 걸로 법안을 차라리 구성을 했으면은 얘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게 오히려 이제 어차피 의회는 사법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별도의 기관이잖아. 의회는 입법부고. 뭐 이제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야합하려면 못할 건 또 아니겠지. 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오히려 이런 거 못하고 대법원 사법부한테 밑보이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생각이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더 쉬운 길이 있었 그 길일 것 같은데 네. 예,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이게 더 쉬운 길일 것 같은데 근데 권한 분산도 이제 나름의 어떤 명분을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임명 추천인단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임명권을 대통령한테 해서 사법부 자체에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이게 그 명분면으로는 더 이렇게 명확해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한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뭐 대법관한테 권한을 많이 몰아준다고 뭐 대법관 독재주의다 그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형식적으로나마 재판관 개개인의 어떤 그 판결에 대한 뭐 양심의 보장이나 법률적인 그런 어떤 자유로움 같은 건 보장이 돼 있으니까 뭐 재판에 개입 못하게 돼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면은 뭐 대법관이 판결에 개개인의 판사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법률적 근거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뭐 대법관 독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근데 지금 법원적으로는 어떤 법안을 만들더라도 이재명 때문에 야려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의 눈치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또 반대편에서는 이재명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다 이재명이야. 네, 다 이재명이야. 아. 그래서 당에서 그냥 끄집어냈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지 뭘 하느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명분이 생기는데 이건 명분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너무 피곤합니다. 네. 오늘도 지금 또 나와서 뭐 하는 것 같던데, 오늘 또 그 길거리에 나가서. 네. 네, 저짓한 것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저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그 법원에 야려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시각이 뭐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좀 짚어보자. 네네.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걸 발의를 했는지. 네.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뭐 대충 어느 정도 뭐 두리뭉실하게도 알고 있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냐. 네. 뭐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소개를 가장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거 같아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있고 네. 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도 있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장만 굳이 없어야 된다? 말이 이것도 안 좀 되지. 설득력이 네. 없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 법안 자체를 지금 타이밍에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뭐 지나치게 배관시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김명수는 가죽 뺏겨야 돼. 나쁜 새끼.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김명수 있기만 해도 최대한 차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동규가 그 유재일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그런 거 있더만. 그 이재명 그 도지사 시절 선거법 재판. 네네네. 그때 이제 1심이 무죄였나? 1심은 무죄였죠. 1심 무죄였죠. 근데 2심에서 300 나왔잖아. 2심이 300. 근데 이제 그 유동규 얘기로는 1심 판사는 그거 삶았대요. 김만배가. 근데 2심 판사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었대. 아. 그래가지고 법대로 해가지고 300을 때렸대. 유동규 말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네. 3심도 당연히 이제 권순일 구워 삶아가지고 그지랄 난 거고. 그래서 권순일 구워 삶으면서 뭐 어디까지 됐을지도 막 김만배가 자세하게 7명이 반대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렇게 자세한 숫자까지 유동규 씨가 들었다는 것 같죠 아마. 자 지금 그 50억 클럽 수사 들어갔잖아요. 네. 누구야 박영수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권순일 하고 다음이 이제 권순일이라고. 네. 그렇게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해야죠 권순일. 네. 그것도 200개 해야 돼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네. 네. 계속 찌끄러운 이야기죠. 네네. 지금 이제 좀 그 타임라인이라고 하긴 못하지만은 뭐 잠깐 이제 시간 순으로 짧게 보자면은 3월 21일 날 민주평화 국민연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모임 중에. 네. 병통도 아니고 뭐야. 아, 이거 민평년이네. 아, 맞네. 민평년이구나. 네. 뭔겠네. 민평년 간담회에서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기사 많이 보셨던 기사 같은데 요즘은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받는 항의 전화가 온다. 나보고 원래 이재명은 사회되는데 이제는 변했다며 손절하겠다 하더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24일 날 울산 국민보고 요즘 이제 계속 전국 돌고 있으니까 네. 울산에 가가지고는 또 근데 계속 돌아. 뭐 언제 끝나? 뭐 이제 주중에 저기 재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나? 아니 마음이 피폐해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밖으로만 도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나 봐. 예. 해경공 천밥은 누가 사주는지 모르겠다. 요새 배시도 없고 뭐 밥은 해경공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집에서 햇반 데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글쎄요. 자, 그래서 이제 울산 국민보고회에서는 또 이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좀 짧게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미워도 식구고, 우리 안에 차이가 있어도 이겨내야 할 상대만큼 차이가 크진 않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간질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섭섭해도 손잡고 반드시 꼭 이겨내자. 그러면서 뭐, 화를 다 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손 꼭 잡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쥐는 지금까지 화내면서 할 거 다 하고 살았잖아. 어? 막 예의가 없어. 커트야 커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수박 같은 소리 하지 말자.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찝소리 들으면 기분 좋냐? 뭐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것도 뭐 본인이 방송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듣는 얘기하니까 찌찌사. 아, 근데 난 그 장면 처음 봤을 때 무섭더라 나는. 그냥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보이더라고. 정신 이상한 사람 같아 무섭더라고요 나는 그거. 뭐 그러면서 뭐 언론에 상대에 이용당하고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도 또 이용당한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게 좀 보면 모순되는 게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이간질하지 말자 그랬잖아. 네네네. 그리고 지가 지금 이간질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한 거 아니야? 앞에서는 뭐, 네. 뭐 다 같이 가야 된다. 차이가 있어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놓고는 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지. 하지만 뿌락치는 있어. 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내분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개딸들이 누군가를 찍어가지고 공격하고 막 의심하고 그러는 게 그 의심의 근원이 이재명한테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정리하면 이거잖아. 수박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수박은 있어. 그렇죠. 그 소리를 한 거죠. 네가 뭐 갈릴레오야? 그러니까. 그래도 수박은 있다. 이런 소리를 또 해놓고 또 보면은 뭐 상대가 쓰는 방법은 분열과 갈등으로 힘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최대한 힘을 합쳐 같이 가야 된다. 뭐 그냥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이용당한다고 말해놓고는 또 이런 소리를 또 해. 모순이 너무 심한 거야. 네. 이게 뭐 이게 일관성을 가지려면 그렇게 말해야지. 뭐 돌아보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걸 내부에 안 좋은 뜻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떤 뜻을 가지든 간에 우리는 다 원팀이더라고 좀 이재명은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안에 수박이 있더라고 좀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의 어떤 자세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 모바일 투표를 새롭게 반영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네네. 뭐 역투표 이런 게 있어도 어느 이상의 숫자가 모이면은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상쇄되고 네. 질자로 여론을 모을 수 있다. 그게 민주당의 새로운 자세였거든요. 문재인 정부를 만든. 네. 근데 이런 식의 태도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그러니까 요 말을 계속 꼬투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 하도 이렇게 눈에 밟혀가지고 네.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또 이용당한다. 이 말을 이렇게 던져버리면은 이 지지자들은 자기 눈에 거슬리는 소리를 다 이 사람들로 간주를 하는 거야.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야. 이재명이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는 맞다. 그 영상 보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수박 같은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기 앉아있던 지지자들이 네. 그래도 수박은 꼭 처단해 주십시오, 대표님. 그러니까.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이재명 보러 온 사람들이. 지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 지금.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수박 하지 말고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이라고 하자. 이거 줄임 뭐더라?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이니까 뭐
내안이 뭐 내안 뜻 뭐 그렇게 되나? 아무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네. 25일 날 또 이제 뭐 거듭 고소한다. 함께 싸워야 할 뭐 우리 편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 이때는 이제 그거 이원호 의원실 개딸들이 테러 들어간 거 그것 때문에 이런 소리를 했는데 뭐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 이런 소리를 또 했습니다. 뭐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원욱 의원이? 아니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역공작 아니냐 의심이 든다는데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하면 안 되죠. 이런 소리를 뱉어버리면 개딸들은 반대자들을 다 역공작하는 사람으로 몰아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또 그러면 이제 개딸 분열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기들끼리도 분열이 되고 이미 자기들끼리도 분열되고 있어요 보면은. 사실 그렇죠. 예. 예. 지들끼리도 싸우고 있는데 뭐 자기들끼리도 그렇지만은 애초에 이제 대책하고 있는 우리들하고도 이제 그런 관계가 또 다르게 정립이 되는 거지. 네. 민주당에서 나가라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너 당원 그렇죠.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렇죠. 예. 참, 그러니까 이 계속 그 분열의 언어를 지가 던지고 있어요. 보면 자기는 지는 의식 못하는 것 같은데 보면 이걸 보면은 네. 그래서 되게 머리가 나빠. 그런 걸 보면은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러면서 뭐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달라. 저는 이 말도 한심합니다. 이걸 왜 싸워달라 그래? 지금 의석 170석으로 싸워야지. 니네가 싸워야지. 그러니까 니네가 싸워야지. 당원들한테 싸워달라 그래. 당원들은 그냥 태급하기도 바빠요 지금. 근데 물가 오르고 힘들단 말이야. 이제 염치도 없어. 뭘 싸워달라 그래? 이만큼 싸워줬으면 됐지.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쪽수 밀릴 때나 그럴 때는 뭐 좀 네. 그런 피코질이 통하는 거지. 지금은 뭐 아무튼 이제 이재명은 뭐 또 개딸들 탓도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네. 간에 뭐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이런 분열의 언어들을 남발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개딸들한테 자제해달라 혹은 이제 너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름 바꿔야 된다. 예. 이름 바꿔야 여기 안 적어놨나? 적어놨을 텐데. 아무튼 뭐 오염됐다 막 그런 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골 때리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25일 날 한 말이죠. 24일 날 한 말이죠. 보면은 언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오염된다. 어버이라고 하면 가슴이 먹먹하지 않냐. 근데 어버이 연합이라고 뭐 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뭐 어버이가 어버이 연합으로 오염된 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뇌피셜이지. 개소리야. 누가 그냥 써 다. 쓰는 사람들은 써.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버이가 어버이 연합으로 오염된 건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버이 연합이라는 말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연합이 좀 행동을 막 하시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언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오염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에이, 아니지. 그냥 바뀔 수는 있어도 오염된다 이런 식으로는 표현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떤 말들은 뜻이 이제 그 안 좋게 변하는 말들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말들은 뜻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지는 말도 있거든요. 좋게 변하는 말도 있거든요. 네. 내가 준비를 안 했구나.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내가 생각을 해놨는데 때문에 빼놨구나. 아무튼 그 무슨 언어라고 한 게 시간이 지나면 오염된다. 이건 어디서 이런 소리 주워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나온 대로 처짓긴 것 같은데 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보면은 그 영화 1987에 나오는 개구진 그러나 정말 사랑스러운 딸의 의미로 쓰였던 말이 개딸이라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틀렸어요. 이거 그 영화 1987이 아니고 응팔에서 나왔죠. 응팔에서. 응칠인지 응팔인지 아무튼 거기서 응답하라 1997 거기 그 정은지 씨. 저는 아무튼 그 드라마를 안 봤기 때문에 에이핑크의 네. 정은지 씨를 가지고 개딸이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 아버지가 이제 성동일 씨인데 네. 배우 성동일 씨인데 성동일 씨가 그 하여튼 막 대바라지게 막 개기고 그러거든요. 네, 딸이 네. 막 아빠가 H.O.T 포스터 막 찢어버리려고 갖다 버리려고 그러면은 네. 그래서 뭐 개딸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했나 봐요.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어쨌든 그 정은지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뭐 정은지 씨도 예쁘기도 하고 그 캐릭터가 이제 그냥 좀 H.O.T 열혈 팬덤 팬이라서 그냥 또 주인공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뭐 미화되는 부분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좀 영화 1987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 대체. 1987 내가 막 검색해보고 찾아봤는데 뭐 없어. 개딸 전혀 없더라고요. 저 1987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아 맞아 보셨잖아요. 이 새끼는 1987도 안 본 거야. 뭐, 이상한 이거.
맥도날드 더글라스에서 인마 M16 사올로 막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딱 그 케이스예요. 이게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네. 맥도날드 걸렸어서 M16 사오는 소리 한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뭐 네,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다시 한번 밟는 것을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그러면서 이제 지지자 사이에서 이거 이제 지난주에 했던 얘기죠. 뭐 잼딸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뭐 이거 좀 이제 뭐 19군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딸이라는 소리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저는 이제 응답하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어원을 모르니까 개딸 그러길래 활짝 놀랐어요. 뭐시기 딸 그러면 그 마스터베이션을 지칭하는 말이잖아 보통. 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싶었다고 이제 처음에는. 네네. 애들이 미쳤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잼딸 그러면은 그렇지 이재명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잼딸 그러면 그만. 그래서 이재명이 이 새끼 그 머릿속에 엠란마이가 가득 찼기 때문에 네. 혼자 활짝 놀랄 수도 있는 거지. 그랬을 수도 있겠군요. 이재명의 딸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되는 거지. 네. 위험했습니다. 무섭네요. 네. 네. 아무튼 뭐 이제 이재명이 이제 뭐 개딸을 좀 개명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개명한다고 되겠냐고. 되겠냐?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 문제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남국은 딴소리를 합니다. 3월 27일에 이제 YTN에 나와가지고 뭐 적극 지지층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힘 지지자들이 뭐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는 사람이 많다. 막 김남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개딸은 프레임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든 이름이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어감이 그런 거는 감수한 거 아니야, 사실? 어감 이상한 거? 감수하고 한 건데 뭐 프레임이라고 그러는 것이며 일단 뭐 옛날에 극렬 노빠 아니면은 뭐 그 극렬 문빠 네. 이런 게 프레임이지. 그게 프레임이지. 똥파리가 프레임이지. 그렇죠. 똥파리 프레임이고 수박의 프레임이지. 수박이 프레임이지. 개딸은 프레임이 아닙니다. 자생적인지 아니면 뭐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스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얘기고 그다음에 뭐 국힘 지지자가 더 폭력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남국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은 경선 때 안정권 같은 애들 보면은 네, 안정권. 그다음에 뭐 평산마을 앞에서 지랄하는 그런 애들 보면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개딸한테 제일 많이 당해보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거기다. 네, 맞아요. 그리고 폭력적인 면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심한 면이 있다. 송영길 머리에 빵 꾸리고 자살한 그 사람. 네. 이재명 지지자잖아. 그렇죠. 연 대표님한테 계란 던진 그 인간들이 이재명 지지자잖아. 그렇죠. 무슨 지역 환경단체 뭐 한다는 예. 그런저런 그리고 링장군 머리 끄댕이 땡긴 사람. 이재명 지지자잖아. 그렇죠. 직접적인 폭력으로 봤단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뭐 쌤쌤이거나 굳이 따지자면 실질적인 폭력이 어떤 그 폭력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안정권도 이제 그것 때문에 구속되긴 했지만은 네. 물리적인 폭력은 이쪽이 수위가 더 높았다. 그 실제로 송영길 그 망치로 머리 때린 사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그렇죠. 네. 그 살인 미수잖아. 그래서 뭐 국힘 지지자들이 더 폭력적이다. 이것도 동의를 못하죠. 그러면서 뭐 선배 의원들부터 지역 인사나 아니면 선거운동할 때 명함을 나눠줬는데 앞에서 찢어버리거나 욕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웃으면서 뭐 더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배웠다라고 김남국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국이 저 차단했거든요. 제가 남국이 트윗에 대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반박 트윗 하나 올렸더니면 바로 뚝 차단을 해버리더라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대체? 기억도 안 나. 나도 몇 번 했지만은 뭐 나도 아직 차단 안 당했는데. 아니 뭐 아무튼 뭐 저기 면접에서 욕하고 명함 찢어버려도 더 경청해야 된다고 배웠다고 하면서 욕 한마디 하는 나를 그렇게 쉽게 차단하나 남구가? 그냥 그거죠. 수박은 제외.
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좀 고압적으로 당원들을 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낮은 자세로 임해가지고 당원들 말을 더 경청하고 오픈 마인드로 대해야 된다. 뭐 존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왜 그랬냐고. 네, 우리한테는 왜 그랬냐고. 화장실도 안 열어주고. 뭐 이게 내로남불이지. 그렇죠, 내로남불이지. 그래서 이런 소리 하는 와중에 이제 뭐 하도 개딸 프레임이네, 뭐 이재명은 개명해야 되는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명이네 마을에서 이제 새로운 네이밍이라고 하나 나왔습니다. 아, 네. 이제 민지라고. 이거 이제 뭐 일단 민지로 발음되는 게 뜻이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민쥐 아니야? 민쥐? 몰라. 아무튼 그 민지라고 하는 게 뭐 어제 이제 백브리핑 보니까 네. 중국어로 민지 발음으로 이제 한자를 조합을 해보면은 그 명기라고 나온다고 하면 됩니다. 미치겠네. 그리고 이제 그 영어로 민지하면은 네. 여성의 음모. 아 뭐야? 이거 되게 이름이 나쁘네 이거. 뭐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밍밍 그러는 거 이거를 중국어 발음 아니냐 이제 실제로 밝은 명자를 중국어 발음으로 나오면 밍이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중국식으로 조어를 만드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보면은 일단 그게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재명 지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중국인이나 조선인들이 조선족들이 있긴 있어요. 카페 회원들 중에 보면은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과연 그 사람들 주도하에 이게 이제 중국어 음차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재웅이라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 고등학교 때 별명이 짜이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대통령님 인이라고 불렀잖아. 네. 그리고 연이라고 불렀잖아. 연 대표님. 네네. 그것처럼 이재명 이름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겠죠. 네. 제명하면 보통 제명 그럼 사투리는 아니면은 그 뭐 초중고등학교 때 제명이 그럴 거란 말이야 틀림없이.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게 굳이 중국식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름 바꾼다고 될 거 아니다. 그리고 네, 뭐 이재명식 논리에 의하면 금방 오염될 거다. 그치. 네. 이미 오염됐잖아. 명기야, 명기. 지모, 이거는 뭐 지켜줄 생각도 없지만 괜히 지모입니다, 이거. 그리고 뭐 바꾸든지 말지 우린 계속 개딸이라고 부를 것 같아. 입에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뭐, 네. 네. 민지가 뭐야, 민지가. 네. 뭐 그냥. 그리고 윤석열도 지난 대선 때 네. MZ 세대를 민지라고 불렀거든. 네네. 그래서 상당히 별로다. 안 좋네. 조심해야겠네요. 예. 네. 자, 이제 끝으로 지난주에는 안 했는데 평산마을 소식, 두 가지 해봅시다. 이제 28일 날 대통령님이 이제 SNS를 올리셨습니다. 제주 4.3을 앞두고 한강의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습니다. 가슴 속에 오래오래 묻어두었다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주는 듯한 이야기를 들으며 4.3의 상실과 아픔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한강 특유의 몽환적이고 은유적이며 섬세한 묘사가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작가의 말에서 그는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실이기를 빈다하고 썼습니다. 억울한 죽음과 상실의 삶을 견디는 가족의 사랑이 너무나 아프고 간절합니다. 그 지극한 사랑이야말로 파묻힌 진실을 마침내 찾아낼 희망일 것입니다. 그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문학적 감수성이라면 그 위에 치유를 위한 정치적 감수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를 바랍니다. 4.3의 완전한 치유와 안식을 빕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 페이스북 글을 보시고 이제 제일 문장이 정말 끝내준다고 하셨던 게 이 대목이죠. 그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문학적 감수성이라면 그 위에 치유를 위한 정치적 감수성이 더해져야 한다. 이 말씀. 네. 표현이 참 멋지죠. 이제 4.3 관련해가지고 대통령님이 이제 4.3 추년축 때 이번 올해 추년축 때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네네. 근데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또 이 지금 대통령님이
이념이 상처를 해집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집는 기사들을 써대는 그런 언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3 추념식 때 윤석열은 참석 안 하는데 대통령님 참석하신다. 이게 정치적 이념적으로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낸 기사들이 있었어요. 짜증이 났던 게 윤석열 작년에 갔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올해는 그리고 이때 해외 순방이 있어가지고 못 가요. 한덕수 총리가 대신 참가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뭐 대통령님만 가고 뭐 윤석열은 안 가고 그런 것도 아니야 상황이. 그리고 대통령님은 공식 행사가 아니라 그 오후 늦게 다른 행사, 그러니까 아예 그냥 행사랑 공식 행사랑 관계 없이 그래 방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공식 행사 참가하시는 거 아니래요? 아니라고 저는 기사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님께서 논란이 될 것을 예상을 하시고서 그렇게 일정을 짜신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4.3 추념식은 민주당 인사들도 참석을 할 테니까. 네, 네. 이재명은 재판 받느라 못 내려가려나? 모르겠다. 그쵸. 그것 때문에 못 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런 날은 재판 째고 가야지. 아무튼 뭐 이제 괜히 기사로 쓸데없이 그런 걸로 태클 걸지 말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이런 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네. 물론 그렇죠.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전달한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은 그 태클 거는 기사들은 그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이어서 어제 이제 대통령 네 분이 이제 통영시를 방문을 하셨어요. 이제 윤희상 작곡가 묘역을 참배하셨고 어제 이제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했는데 이걸 관람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엊그저께인가 요 대통령 통영 오신다는 소식이 이제 그 어디 뭐 내부 커뮤니티 같은데 많이 퍼져가지고 네네. 그 인근 분들을 많이 그 현장 가셔가지고 대통령님 뵙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그 윤희상 작곡가 묘역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김정숙 여사님이랑 대통령님이랑 이렇게 좀 생각이 잠기신 그런 이제 사진들이 연출이 됐는데 이게 나름의 이제 맥락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2017년 7월 5일 이때 이제 대통령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이때 이제 독일을 공식 방문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네. 대통령님이. 근데 김 여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대통령님 공식 일정 그 이제 방문을 치르시는 동안에 독일 방문 첫날에 이때 이제 김 여사님은 당시 이제 베를린 교회에 윤희상 선생 묘지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국내에 못 들어오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2005년이었나 과거사 진실위원회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통해서 윤희상 선생이 예전에 그 좌익으로 그러니까 용공으로 몰렸던 게 불임이 동백님이었나 아무튼 그거에 연루돼 가지고 간첩으로 몰렸었거든요. 네. 근데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에서 그거 아니다. 이걸 네. 해줬어요. 털어줬어요. 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검색해보는 거야? 네. 동백님인가? 예, 동백님 사건이었네요. 동백님 맞죠? 네. 동백님 간첩단 사건. 네. 그 당시 이제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네, 네.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작입니다. 주작 그거. 네. 그래서 윤희상 선생은 이제 복권이 됐는데 또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거를 상당히 좀 틀어 막았어요. 자기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윤희상 선생은 결국 돌아가실 때 보면은 이제 김 여사님 말씀 보면은 당시에 이제 묘역에 참배를 하시면서 통영에서 공수한 동백나무를 같이 심었어요. 네. 베를린 묘역에 참배하실 때 이때 하셨던 말씀을 보면은 저도 음악을 전공해서 윤희상 선생의 음악을 잘 알고 있다. 음파기가 낯설긴 했지만 적극적인 선배들은 물론이고 작곡했던 선배들은 물론이고 관심이 많았다. 선생이 살아생전 일본에서 배로 통영 앞바다까지만 와보시고 정작 고향 땅을 못 밟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울었다. 그래서 고향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가져왔다. 선생의 마음도 풀리시길 바란다. 이제 말하자면 빨갱이 딱지 붙어가지고 국내에 네. 입구 들어오면 바로 잡혀가니까 결국 한국 고향 땅 못 밟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타지에서. 근데 이때도 이제 그 시체라도 이제 송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됐던 거야. 유해라도 송환이 됐는데 안 됐던 거야. 근데 이제 김 여사님이 이때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남기셔놔가지고 다시 이제 재조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2018년에 유해를 모셔옵니다. 2018년 3월 20일 1년도 안 돼가지고 한 6, 7개월 만에 이제 성사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통영국제음악당 뒤편에 위에가 안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 여사님이랑 대통령님이 찾아가 보신 거죠 이번에.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유해 송환 때 이제 김 여사님이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역할인지는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어느 정도 최소한 이렇게 그 지금 알려진 바로만 봐도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사실을 다시 환기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킨 데 역할을 하신 거죠. 네. 김 여사님이.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총영에 방문을 하신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뜻깊은 방문이셨네요. 네네. 네. 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 소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니까 네. 좀 한 것 같네. 지난주에는 막 쫓기듯이 뭐 하고서 그냥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예. 좀 어색했었는데 네. 예. 이 평산마을 소식으로 끝나니까 네. 평상시에 나이브 TV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습관이 무섭습니다. 네, 그럼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